이번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발간한 사례중심 또 알기 쉬운 개인회생의 15번째 사례인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 적립금도 변제금으로 사용되나요? 입니다. 먼저 답을 보면 변제금으로 사용된다 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뢰인 일반 채무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회생에서 그 압류 적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도 없고 잘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 일반 채무자가 관심을 가지는 건 급여가 압류되었다. 그럼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급여의 얼마까지 찾아올 수 있느냐, 또 언제 그 압류가 풀리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궁금해할 뿐이지 압류 적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좀 더 살펴보면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발령한 중지명령은 집행 절차 등이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새롭게 집행 절차 등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효력은 이미 집행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은 새롭게 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지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집행 절차 하나하나에 중지명령 신청 하나하나를 별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지만 중지명령 신청은 압류 등의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저번 주였습니다. 어떤 채무자가 목요일에 찾아와서 파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뒤인 목요일에 동산 압류한 것을 경매하는 경매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상담을 마치고 부채증명서를 직접 떼라, 직접 떼서 금요일까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진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금요일날 파산 신청을 하고 중지명령 신청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자 화요일 중지명령이 발령되어서 수요일 집행관한테 그 중지명령을 송달시켰고, 그래서 목요일날 예정된 동산 강제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담부터 동산 경매까지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경매 하루 전날 중지명령을 집행관한테 송달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책자를 보면,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중지를 명하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중지되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압류 적립금은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인가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채권자가 급여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지 명령을 받으면은 이미 이루어졌던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심 행위만 중지되는 것입니다. 추심 행위라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받아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급여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압류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언제까지, 그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냐 하면은 인가시까지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그 결정 이후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여가 압류되는 채무자는 언제 이 급여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그 해답은 개인회생 절차의 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 급여 압류 추심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그러면 급여가 압류되면 얼마 이상의 돈을 찾지 못하느냐, 그러면 급여가 압류되면 얼마가 묶이고 얼마를 찾아올 수 있느냐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185만원 이상인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급여 압류에 관하여 궁금해하는 사항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느냐, 인가결정 이후 얼마만큼이 압류가 되느냐, 185만원 넘는 금액,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지만 이 책자에서 말하는 압류 적립금은 변제금으로 사용되느냐, 압류 적립금도 변제금으로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압류로 적립된 금액이 상당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압류 적립금을 제3평가에게 합산하고 1회 변제 1에 납입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조기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아서 좋고 채무자도 총 변제금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총 변제금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2회 변제일부터 월 변제금이 줄어들어 변제 수행이 수월하게 되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의 공탁금이 압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처리됩니다. 법원의 실제 사안을 보면 압류 적립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재산이 5천만 원이었고 총 변제금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압류된 급여 920만 원을 1회에 투입함으로써 월 175만 원씩 갚아야 했던 변제 계획이 2회 때부터는 월 154만 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케이스의 질문이었고 대답은 변제금으로 사용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2회 때부터 월 변제액이 줄어든다. 총 변제액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적인 것은 채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어 합니다. 채무자들이, 의뢰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언제부터 압류 해제를 풀 수 있는지, 얼마 이상 압류가 되는지 였고 그 해답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